이제 글쓰기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마지막 강의를 뭘로 할까 하다가 저는 글을 눈치로 썼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나 그 기업에서 쭉 한 25, 6년 글을 쓸 때 돌이켜 보니까 그냥 눈치로 쓴 것 같아요. 그 눈치로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글을 읽을 어떤 상사나 이런 분의 생각을 읽고 그분의 비위를 맞춰서 그분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안 혼나려고 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되게 글쓰기에 좀 이렇게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낮은 단계는 윗분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써라 그러면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같이 들어도 해석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리겠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좀 나은 단계는 상사 얘기에 빈칸을 채워주는 단계. 상사는 다 말하지 않거든요. 다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쓰죠. 대충 얘기하죠. 상사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아는 게 없어서 대충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사는 원래 대충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빈칸을 채우라고 있는 게 부하 직원이에요. 그 채운 걸로 월급 받는 게 직장에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 그 상사가 그렇게 말하는 배경, 맥락, 취지,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써주는 거죠. 되게 이제 윗분도 자기 생각이 없는 분도 있고 또는 있더라도 그걸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설프게 표현을 해도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해도 이런 걸 하라는 소리야. 그런 어떤 배경이나 맥락을 파악해서 그 의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상사의 생각과 내 생각을 잘 이렇게 섞어서 조화롭게 쓸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사의 생각을 파악하고 의중을 파악해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것도 있어요. 그 자기 것과 상사의 것을 잘 섞어서, 자기 것만 쓰면 상사가 절대 안 받아주죠. 또 상사 것만 쓰면 상사는 본전치기예요. 근데 내 거를 넣어줘. 다섯 번째 단계는 되게 이제 직장에 그런 분이 좀 한두 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 상사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걸 쓰는 분, 되게 그런 분은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해요. 찍혀요. 아무리 똑똑해도 나중에 상사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상사가 그 친구를 처음에는 좀 대단한 친구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제 그 상사의 위치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똑똑한 완벽한 친구들 보면 고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내 얘기도 아니야. 근데 내 얘기보다 더 좋아. 그게 한두 번은 부하 직원 내 날로 먹겠네. 얘 덕분에 그냥 나 잘 돼.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월급도 저 친구보다 많이 받고 그런데 거기에 얹혀가는 게 사람이 한두 번은 그래도 계속되면요 회의에 빠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싫어져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응? 아니 뭐 눈을 씻고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게 없는 거야. 나보다 나은 거야. 절대 오래 동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세 번째 단계까지 대통령님도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그거 있지? 그거 알지? 그때 그거 있잖아. 그걸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예. 아니, 대통령이 그거를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래 보세요. 그 진짜 편하죠. 그런 친구를 알아먹는 친구를 두고 일을 하면 편하죠. 근데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이심전심 상태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윗사람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윗사람 아쉬울 게 없어요. 윗사람, 아랫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아쉬운 건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윗사람이 나한테 맞춘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걸 기대해요. 저분 리더십이 어떻고.
백날 얘기해봐요. 그 사람 리더십 타령해봐요. 아쉬운 건 자기예요. 자기는 상사를 못 골라요. 나는 평가받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맞추는 방법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그 상사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사의 마음이 들려고 열심히 해요. 그랬을 때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보람도 있어요. 성취감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글을 열심히 쓴다? 그건 짜증만 나는 거예요. 저는 글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글의 독자와의 나와의 관계. 그 독자를 저분 좀 내가 승진도 좀 시켜드리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좀 아이디어도 내서 윗분한테 가서 안 혼나도록 해야 되겠다. 칭찬도 좀 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쓸 때 글쓰기도 재밌고 좋은 글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는데 상사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상사는 원래 악역을 맡으세요. 매일 지적질하고 막 아니라고 그러고 고치라고 그러고 다시 하고 너 그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늘 막 쪼고 아직도 안 됐냐 그러고 막 지적질하고. 이런 상사를 좋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가 조직에서 글을 즐겁게 보람 있게 쓸 수 없다. 잘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든 저는 좋아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상사가 아주 실력 있는 상사면은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막 화를 내시면 지금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오늘 또 많이 배웠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실력 있으면 됐지 어떻게 인격까지 좋아요. 실력만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실력도 있으면서 그런 성인 되게 실력 있는 분들이 까칠해요. 그냥 기대 수준도 높고 예민하고 이렇거든요. 그 지적질 받아들이고 대신에 그걸 배운다고 생각. 월급 받고 배우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이제 무능하고 막 욕심만 많고 되지도 않는 일 자꾸 시키고 나중에 보면 이산이 아닌가 봐요 막 이러고. 그런 상사 만날 때는 내가 그냥 치매 노인 하나 보살핀다. 내가 똥을 좀 받아줄게. 나 아니었으면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나 만난 건 정말 당신 축복이야. 다행으로 생각해. 나만 믿어.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보살피면 돼요. 그거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데요. 저 사람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런 분 이렇게 잘 보좌해서 그런 분들이 위에 가서 막 칭찬도 받고 잘 되게 만드는 거. 어떤 분 보면은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예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이래요. 근데요, 그런 분들 모시는 것은 유심히 관찰하면 됩니다. 유심히 관찰하면 패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이게 불끈불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기에도 어떤 일관성이 있고 그 패턴을 알면 예상이 되고요. 대응이 돼요. 막 화낼 때 다른 사람들이 저 또 시작했는데 저 왜 저래 도대체 저 사람? 이럴 때 몰랐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저런 때 원래 화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화내기 전에 먼저 가서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먼저 가서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윗사람을 좋아할 방법을 그래야 내가 직장 생활이 행복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결국 관계가 직장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직장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도 독자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저는 직장을 나와서 이제 책을 쓸 때도 독자를 한 명을 정합니다. 우리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독자가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어요. 독자가 두렵고 독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독자에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독자는 굉장히 까다롭고 변화무쌍하고 막 이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독자한테 맞추는 게 한편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독자가 없는 글이라고 생각해봐요. 일기 같은 거 가지고 두려워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 독자가 그냥 나니까. 독자를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독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이걸 전환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는 실존 인물 한 사람을 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생각하면서 써요.
이런 말 이렇게 쓰면 이거 도대체 알아먹을까 이 사람이? 이거 재밌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편지 같이 쓰는 거예요. 편지. 독자를 한 명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유문 편지 생각해 보세요. 유문 편지는 국군이 독자예요. 국군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덕분에 후방에서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할 말, 그 이상 뭐가 할 말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그랬어요. 독자가 누구인지 알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다. 이비 화이트라는 작가도 그랬죠. 인류에 대해 쓰지 마라. 한 인간에 대해 써라. 독자를 정해야 할 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간 뭐 삼촌이건 오빠건 형이건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추가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써요. 군대에 있는 동안 좀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쓴다고요. 그게 바로 독자를 정해놓고 글을 썼을 때 얻는 힘이에요. 저는 글쓰기 책을 쓸 때 제가 직장 다닐 때 30대 여성 직장인, 제가 잘 아는 분이죠. 그분을 독자로 두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뭘 줘야 이분이 도움이 될까? 내 책을 읽고 나서 뭐 글쓰기 팁을 알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글쓰기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내가 줄 물건을 정할 수 있어요. 아, 이 친구가 글쓰는 걸 두려워하고 뭐 글쓰기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줄 물건을 딱 정해놓고 그걸 또 전달하는데 이 물건을 잘 받아갈 수 있게 전달력 있게 노력하죠. 내가 이 물건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걸 저쪽에서 알까? 알게 줘야죠. 그리고 내 글을 읽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아, 글 쓰고 싶으면 불끈 일어나게. 과연 이런 마음 일어날까? 내가 어떤 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런 독자를 정해놓고 쓰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독자가 내 글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고 독자가 이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독자한테 글 보여주는 걸 두려워해요. 절대 글 안 늘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글은 독자와 같이 발을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경주다. 내 글의 완성은 독자가 읽는 것까지가 내 글의 완성이다. 내 글을 다 썼다고 해서 글이 완성된 게 아니다. 독자의 반응은 나와 한 몸이다. 그리고 내가 독자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독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우습게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독자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독자가 두려우면 난 그런 생각해요. 내가 잘 쓰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독자한테 뭔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독자한테 뭘 줄까를 고민하고 잘 전달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글을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자를 내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고예요, 퇴고. 퇴고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독자의 입장이 돼서 보는 거죠. 이것도 독자와 함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글은 되게 2단계인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죠. 전달이 돼야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독자가 개입하는 거죠. 과연 이 독자가 이거를 알아먹을까? 이거를 이제 검토하고 검증하는 게 이제 퇴고의 과정이죠. 이 세상에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잘 쓴 글은 없다고 그랬어요. 잘 고쳐 쓴 글만 있다. 해밍웨이도 자기 초고는 쓰레기고 걸레다. 근데 그거를 여러 번 고침으로써 이제 해밍웨이 작품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결국은 글은 고치기의 승부다. 근데 이제 글을 못 쓰는, 이제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분일수록 고치기를 소홀히 해요. 그냥 쓰는데 진을 빼요. 쓰면서 고쳐요. 쓰기와 저는 고치기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쓸 때는 쓰기만 하셔라. 쏟아내기만 해라. 표현하시고, 그냥 머릿속에 두서없는 걸 다 쏟아내는 거 좋다. 그 머릿속에서 정리해가지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 글로 쏟아내놓고 종이 위에서나 아니면 컴퓨터 위에서 아, 이런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요리하는 게 훨씬 편하죠. 엄마들이 저녁 지을 때 오늘 뭐 먹을까 할 때 무슨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지 않거든요. 냉장고 문을 여는 거죠. 이거 뭐 있네? 오늘은 뭐 해 먹자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를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갖고 있는지를 쏟아내서 뭘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 요리하는 과정이 저는 퇴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퇴고에서 제가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퇴고 역시 거기에 들이는 시간보다는 횟수가 중요하다. 여러 번 봐라. 오랫동안 보지 말고 언뜻 여러 번 봐라. 두 번째로 보는 장소 환경을 달리해서 봐라. 화장실에서도 보고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보고 사무실에서도 보고 환경을 달리해서 봐라. 세 번째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봐라. 물론 처음 볼 때는 전체를 그냥 쑥 훑어서 보죠. 근데 그 다음부터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더 많은 어휘를 찾는 쪽으로 요 단어 그 단어만 바꾸는 거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고 또는 비문이 없나 비문만 확인하면서 보고 그러니까 문법에 안 맞는 문장 또는 어떤 문장의 순서나 문단의 순서를 바꾸면 더 좋은 대목이 없나 그것만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반드시 틀린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퇴고와 퇴고 사이 여러 번 보라고 그랬는데 이건 역시 약간의 텀을 둬야 돼요. 글과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되게 이제 그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 육중가를 묵힌다고 그러죠. 많은 작가들이 되게 뭐 일정 기간을 쓰고 나서 글과 멀어져요. 내가 작가에서 독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 이제 퇴고를 얼마나 하느냐. 뭐 예를 들어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뭐 노인과 바다를 뭐 몇 번을 다시 썼고 이 다시 쓴다는 게 보통 퇴고가 아닙니다. 기존에 썼던 것을 갈아엎고 진정한 퇴고죠. 그거는 보통 사람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기존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근데 이 퇴고의 과정이 사실은 글쓰기 훈련입니다. 내 글을 고치는 게 이제 글쓰기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퇴고를 할 때는 아까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하라고 그랬지만 다양한 방식으로도 필요해요. 노트북 화면에서도 보고 출력해서 종이에서도 보고 남한테 보여도 줘보고 소리내서 읽어도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퇴고를 해야 된다. 뭐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퇴고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체크리스트고 하나는 오답 노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럴 때 그래서 주로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상사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서 뭔가 글을 고치는가 그런 항목들을 쭉 제가 그때그때 이제 추가하면서 해보니까 한 46개 항목이 돼요. 무슨 사실의 오류가 없는가,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의 자기만의 어떤 의견, 관점이 들어가 있는가. 뭐 심지어는 상사는 이런 상사도 있어요.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 시키면 더 좋은 걸 내놓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상사가 내 보고서를 볼 때 보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요. 주목해서 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맞춰주면 지적이 없는 거죠. 상사가 불러서 뭐 물어보거나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가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법은 그냥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요. 글을 고칠 때 뭘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뭘 고쳐야 되는가, 그런 항목들을 쭉 나열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체크리스트고,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오답 노트인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처음 모실 때 인수위의 당선자이실 때 가서 2달간 연설을 써드렸는데 한 꼭지도 읽질 않으셨어요.
거의 뭐 무시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3월 달에. 이제 자네가 이제 앞으로 내 글을 써야 되니까, 알려주겠다고. 자네 그 인수위 때 그 쓴 글은 내 글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쭉 불러주신 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쓰면 오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를 한 30몇 가지를 불러주시는 두 시간 동안. 그게 바로 이제 오답 노트입니다. 나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쓸 거다. 그 오답 노트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답 노트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오답을 안 쓰겠죠. 정답을 쓰면 글을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쓰지 마세요. 잘 쓰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글이 잘 쓴 글이에요? 근데 오답은 명료해요. 누가 봐도 그건 오답이에요.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글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답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게 저 사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글을 잘 쓰려면 결국 저도 글을 이렇게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해보면 내가 잘 쓴 글을 뽑나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못 쓴 글을 떨어뜨리고 남는 글을 합격시키더라고요. 남는 글이 오답이 적은 글이 잘 쓴 글인 거야. 그래서 입사 뭐 논술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채점을 요청받아서 이 몇백 개 중에 20개만 골라주세요. 잘 쓴 글. 그러면 몇백 개 읽으면서 잘 쓴 글 이렇게 뽑을 것 같죠? 그건 내 취향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의 앞날을 내가 내 취향으로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시비를 걸면 너 왜 떨어뜨렸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답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오답수가 많은 거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로 쭉쭉 떨어뜨리고 남는 걸 하면은 와서 시비를 이렇게 오답이잖아. 이거 오답 아니야? 오답에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답을 줄이는 게 저는 방법이다. 근데 오답 노트 만드는 거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널려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써라. 그래서 그거를 좀 촘촘히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체에 이렇게 거르는 거죠. 오답을 걸러내는 거죠. 결국은 그 오답 노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피동형 문장 쓰지 마라, 뭐 번역식 그 표현 같은 거 쓰지 마라, 뭐 주어를 뭐 어떤 사람은 쓰라고도 하고 주어 없어도 된다고도 하기도 하고 뭐 접속 부사를 뭐 빼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다. 를자 안 써도 되거든요. 공부했다. 생각을 했다. 을자 안 써도 생각했다. 또 생각이 났다. 이자 안 써도 되고 생각났다. 합의가 됐다. 가짜 안 써도. 나는 을르리가 안 쓴다. 을르리가 안 쓴다고 마음 먹고 내 오답 노트에 그걸 딱 넣는 순간 무슨 버스 같은데 지하철에 막 을르리가가 막 있으면은 유리창을 막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아요. 짜증이 확 나요. 교정교회를 보고 있다니까. 오답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글을 교정하고 있어요. 교정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런 수준이 되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오답 노트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안 쳐. 뭐 내용만 이해가 되면은 뭐 됐네 그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글을 두 단계라면 쓰기와 이제 고치기인데 이 쓰기는 과감해야 돼요. 질러도 돼요. 그렇지만 이 고치기는 섬세하고 까다롭고 아주 신경질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이 신경질적인 게 이 쓰기에 개입을 하면요. 쓰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질 않아요. 자꾸 방해를 해요. 쓸 때는 쓰게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잘 쓰는 분들을 보니까 이 고치기의 비중이 더 커요. 저는 이제 쓰기가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근데 아주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쓸 때 잠깐 쓰고 오래 고쳐요. 근데 못 쓰는 사람들은 오래 쓰고 잠깐 고쳐요. 오래 쓸 때 이미 그냥 보기도 싫은 거야. 형식적으로 고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작가들이나 프로들이 글을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냐면 저는 쓰는 건 되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틀린 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고 자기 글이 개선되어 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써놨어? 그 고칠 때 즐거움이 있거든요. 나는 작가들이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쓰지 않는가.
그러니까 쓸 때는 그냥 과감하게 쓰고 그거 가지고 고치는 재미로 글을 쓰지 않은가. 그러니까 퇴고로 글을 쓰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꼭 책을 쓰십시오. 정말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나 벌써 예순이야? 앞으로 40년 더 사셔야 돼요. 나중에 80대고 90대면 20, 30년 전에 그때 써도 충분했는데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디 다녔습니다, 나 어디 나왔습니다가 나의 정체성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니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다니는 기간은 뭐 길어봤자 30년 어떻게 다녀 요즘에. 나머지 50년, 60년을 어디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 시간을 저는 책을 써야 된다. 책으로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나를 확인하고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 뭐 이번 강의의 어떤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나도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 그 마음을 먹는다면 글쓰기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